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관상입니다. 볼 관자에 상상자를 쓰는 관상인데요. 네. 상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와 물의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어떤 인물, 그러니까 할머니 사진을 보면 할머니가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 상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상도 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상을 보면 실제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관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심오하게 하기보다는 그 조용원의 사주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신언섭한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동양사에서 네. 인물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관상을 일컫는 거고요. 남자의 관상을 볼 때 포인트는 눈입니다. 정기는 눈에서 표출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눈빛이 형용하게 빛나면 총기는 있지만 장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자료 안에도 있어요. 얼굴에서 특히 몸 중에서 특히 얼굴에서 어떤 뼈가 툭툭 튀어나온 거는 절대 좋지 못해요. 광대가 됐든 광대가 턱이 됐든 뭐 턱이 됐든 어떤 일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도출된 사람들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깡 말랐는데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젊은 여자인데 광대가 네, 광대가 유독 투출돼 있다. 그분은 빈천을 면치 못합니다. 빈천을 네. 가난을 가난하고 천함을 면치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재물을 취하잖아요. 큰 재물을 벌었다. 그럼 단명합니다. 기구한 팔자죠. 그렇죠. 만약에 요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간이라고 그러죠? 눈썹 있는 데서 왜 특출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굴에서 유독 돌출돼서 좋은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요? 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요거. 이마에 뼈가 솟아있는 그러니까 이 눈썹과 눈썹 사이의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뼈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뼈가 정수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심을 네. 보시면 그분이 여기가 이렇게 이마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가비신녀처럼 이렇게 짱구 이마 말고요. 네. 뼈가.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 중간부터 솟아오르는 이 뼈가, 네. 이 뼈가 이 정수리까지 연결되어 있죠. 아, 용산 대리님 그리고 계시네요. 여기 보시면은 뭘 쓴 것 같으니까 원숭이 뭐죠? 서유기 보면 서유기 그 원숭이 있잖아요. 손오공. 손오공이 이거 뭘 쓰잖아요. 네. 마치 그걸 쓴 것처럼 금태. 를 쓴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분은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룹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만난 기자가 이제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제가 상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또한 이마에서 그 아까 이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그 이마에 돌출된 것이 그냥 돌출된 게 아니라 솟아서 정수리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당을 할 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 이어서 얘기할게요. 뻐드렁니는 어떻습니까? 뻐드렁니는 별로 좋지 못하죠. 뻐드렁니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사람을 봤을 때 첫 이미지라든가 누군가 봤을 때 그게 다 기본적인 거는 다 관상에서 비롯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참 인물이 참 헐출하고 어르신들이 다 그의 연륜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얼굴이 훤칠하고 뭐 해서 뭐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우리가 면접을 보면 면접을 보는 이유는
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물을 보는 거. 예전에 그 삼성에 그러니까 모 대기업에 가면은 관상가가 앉아있다는 얘기가 그 삼성이었거든요.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박도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재산 선생님이 그때 이건희 명예회장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면서 그 뽑았던 인재들이 뭐 그때 당시 뭐 이학수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얼굴에 관상에서 복종심이나 충성심이 강해야 되는 사람들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상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뭐 그런 일화는 되게 많아요. 풍수 관련된 얘기는 정주영 명예회장님부터 뭐 롯데 신격구 회장님까지 뭐 앞으로 소개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일단 오늘 주제는 관상이기 때문에 풍수는 차지하고 관상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굴이 100점이라고 본다면 눈이 90점이에요. 눈이 90점인데 어떤 눈이 좋은 눈이냐? 오칠을 한 것처럼 검때 칠흑같이 검지만 빛이 나는 눈. 어른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짐승들, 동물들의 눈을 보면 아주 검지만 빛이 나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인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눈이 굉장히 기격입니다. 그럼 눈을 보실 때 이 눈썹도 함께 보는 거예요? 눈썹은 사실 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러니까 눈동자가, 탁색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태 눈깔처럼, 흰자가, 약 먹은 것처럼. 예, 흰자가 아주 황토색이나, 아니, 푸른빛이 돈다거나, 이런 거는 일단, 저 사람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눈이 막 풀려있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초점도 잃어버리고, 총기를 잃어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럴 때 이제 기문간에 운이 들어가면, 네, 여지없이 이제 무당들의 모기가 되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남자의 정기는 눈에서 표출이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좋긴 하지만 장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동자가 다 보이는 것보다는 눈동자를 살짝 가리는, 좀 얇은 눈. 예, 얇은 눈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매처럼 쏘아보는 눈. 작지만 그런 눈이 좋은 눈이에요. 그래서 도교의 내단학에서는 인체 세 가지 보물을 하단전의 에너지인 정, 그 중단전에 있는 기, 상단전에 있는 신,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정신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상이 됩니다. 눈빛에서 나오는 총기는 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 쉽게 얘기하면 가공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원유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유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나온 것이 석유가 되잖아요. 석유는 기가 되고 상당히 가공을 해서 나온 휘발유는 바로 신에 해당이 됩니다. 휘발유는 상당히 가공된 것이기에 귀하고 비싸죠. 그러므로 평소에도 신이 항상 빛난다는 것은 비싼 휘발유인 신이 지나치게 과소비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신은 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는 다시 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신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단전에 있는 정과 중단전에 있는 기도 이에 비례해서 빨리 고갈된다는 그런 이치적인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꺼놓아야 되는데 항상 스위치를 켜놓는 상태가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가들은 눈빛이 지나치게 반짝거리면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눈에 총기가 가득한 천재들이 대다수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해강반조라고 하는데 빛을 돌려 아랫배로 간조하라는 말은 눈의 총기를 밖으로 뿜지 말고 내면으로 감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상에서 여성에게도 중요한 부분은 또 뭐예요? 여자 역시도 눈이 중요합니다. 예. 나중에 관상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일이 또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일단 관상의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다음 순서에는 이제 풍수를 시리즈 형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수를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몸을 감추는 것을 둔갑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둔갑술이라는 것이 바로 눈빛을 감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이 다 보이는 것보다는 눈이 어느 정도 가려있는. 인도의 성자 라마다 마하리의 시의 눈을 보면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보는 사람을 감동시켜버리는 그런 눈빛입니다.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의 눈빛도 수준급이에요.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사람을 폭발시켜버리는 테러리스트답지 않게 고요하고 편안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인 거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관상을 볼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착색입니다. 찰색. 얼굴의 색깔을 본다는 건데요. 얼굴의 생김새와 윤곽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얼굴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찰색을 일명 기찰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장기의 운세는 관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눈앞에 직면한 단기적인 운세의 판단은 찰색을 보고 예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빛이 나면 관운이나 승진운이 좋다고 판단하고요. 양쪽 눈 중간, 콧대 부분이 시커멓게 보이면 조만간 죽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상의 대가로부터 전해들어오는 찰색의 핵심은 관상을 볼 때 반드시 한낮의 정오에 나무 그늘 밑에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오의 태양이 중천에 떠서 자연광이 가장 밝은 시점에 그러나 너무 밝아 얼굴에 미세한 명암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음양의 균형이 잡힌 지점에서 관상을 보라라고 하는 관상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전례 내려오는 얘기가 있고요. 따라서 문제는 조도예요. 저녁 때 카페 불빛 아래서 찰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결국 조도가 가장 중요한 균형을 갖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주를 보려면 생년월일시의 만세력을 찾아서 10간 12지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관상은 상대방의 얼굴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주에 비해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상을 도노, 한순간에 깨달는 걸 도노라고 하거든요. 도노에 비유한다면 사주는 점수, 점진적으로 닦음을 비유하는 점수에 비유하곤 합니다. 중세의 서양 귀족들이 사람을 만나 출장 갈 때 반드시 대동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이발사고 또 한 사람은 관상가였다고 합니다. 정치나 사업이나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상대를 겪기 전에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상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관상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경쟁협회 회장단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관상은 엉망인데도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관도 약하고 살도 없고 어디 하나 돈이 없을 것 같은 체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잘 살까 보면 역시 운에서 받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관상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물론 아는 것은 힘이기 때문이죠. 관상을 제대로 마스터하려면 의학까지 공부해야만 하고 최소한의 10,000명 이상의 임상실험을 거쳐야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내공의 힘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험의 횟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경험의 두께가 중요하단 말이죠. 따라서 관상의 대가는 하루아침에 배출될 수 없고 20-30년의 누적된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관상의 고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관상을 보는 일이 사회적으로 천한 직종으로 여기다 보니까 소질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업종에 입문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현대에는 후대 세대까지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설의 관상의 대가인 백운학이라는 분의 일대기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상의 대가를 뽑으라면 단연 백운학 씨인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서울에는 백운학이라고 하는 관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만큼 백운학 씨는 관상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원조 백운학 씨는 구한말 대원군 시절에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영문관 유충엽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은 백운학 씨는
경북 청도 사람인데요. 그는 젊었을 때 청도 운문사에서 있던 이런 선사를 만나 관상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신상전편을 사사받았습니다. 백운학 씨는 일찍이 관상의 소질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런 선사는 백운학에게 너는 애꾸가 되어야, 한쪽 눈이 없는 애꾸가 되어야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선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백운학 씨는 멀쩡했던 한쪽 눈을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진짜 애꾸로 만들었어요.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백운학 씨는 관상의 깊은 경지로 들어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도에서 관상 수업을 마친 백운학 씨는 어느 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대원군이 살던 운현방, 지금의 운현궁 자리인데요. 그곳을 찾아가 마당에서 팽이를 치고 있던 13세의 소년 명복 도련님에게 상감마마 절 받으십시오 하고 땅바닥에 큰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1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임금이라면서 큰절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은 대원군은 하도 황당해서 애꾸는 백운학을 불러서 그 자초지정을 물었다는 거죠. 백운학이 말하길, 제가 한양에 와서 보니 이곳 운현방에 왕기가 서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기서 팽이를 치고 있는 명복도련님은 제왕의 상을 갖춘 분이라서 큰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운학 씨는 대원군에게 복채를 요구했는데 대원군이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보자 제왕의 상을 보았는데 3만 양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운학 씨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과 달리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4년 후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배포가 크시네요. 예, 그 3만 양이 엄청난 거금이었는데 당시 대원군은 돈도 없던 시절이라 복채를 곧바로 줄 수도 없었고 약소거금 비슷한 증서를 백운학에게 써줬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명복도련님은 고종으로 즉위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백운학은 복채를 받기 위해 대원군이 써준 어음을 들고 운현방으로 찾아갔답니다. 받았습니까? 대원군을 찾아갈 때 백운학은 당나귀 4마리를 끌고 갔고요. 당나귀 4마리는 3만 양의 엽전을 시키기 위한 용도였답니다. 3만 양의 복채 외에도 백운학은 대원군에게 벼슬을 요구하였는데요. 벼슬도 못하고 죽으면 신의의 현고 학생이라고 써야 하니 학생을 면하기 위해서 백운학은 벼슬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백운학은 복채로 3만 양과 함께 청도 현감이라는 벼슬까지 받았고 이런 거 보면 참 배포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성함이 있죠. 양아치 같은데요? 이러한 연유에 백운학은 명성은 전국으로 알려졌고 이후 전국 팔도에 수많은 가짜들의 백운학이 탄생한 계기가 여기 있답니다. 그 유행의 선도자군요, 백운학 씨가. 그래서 얼마나 백운학이라는 이름이 많았냐 하면은 백운학이라고 이름을 사용하는 관상가가 하도 많아서 1990년대 중반 정보기관에서 전국에 백운학이 얼마나가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29명이 나왔는데 광주에서는 3명의 백운학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묻지 못한 사실은 그 3명의 백운학이 모두 같은 빌딩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진짜 백운학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 기억나요. 예. 나도 오래된 사람인데. 어쨌든 이 관상과 사주는 도노점수의 상호 보완적 관계인데 팔자도 사주를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태어난 시가 불확실할 때는 관상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상은 공부가 명리라든가 뭐 이런 거야 뭐 상관없이 그 상만 보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런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관상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얼굴에 드러난 12궁, 12궁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안에 또 자취금묘진상, 오미신유술의 12궁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가 북쪽이 되고 아니 반대죠. 반대예요? 예. 여기가 북쪽이 되고 그럼 그 이쪽이 12개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정방이 있고, 사계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주는 추명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풀어서 미루어 짐작하지만, 관상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그 상을 읽어내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매의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임상은 10,000명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관상의 고수들은 예전에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형무소 앞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로병사 중에 관제와 병 그렇죠. 있음을 미리 알고 싶어서 그렇게 상당 기간은 병원과 형무소를 오가면서 관상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뭐 그걸 보면은 인물 사전 뭐 이래갖고 사진이 많잖아요. 예. 그것도 보면 그렇죠.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강용석 씨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이나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유추할 수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백무현 화백 같은 경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저분 외람된 얘기지만 돌아가실 수 있겠다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그분의 사진이나 TV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를 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관상학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 시점이 어느 때 찍었던 사진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시간은 뭐 어느 정도? 보통 죽음의 꽃이 피는 건 3개월 전부터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죽었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은. 죽은 사람의 사진을 들고 오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일을 하고 진흙이를 하게 되면 영정사진을 가져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봤을 때 화사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지 뭐 죽었다고 하는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그것도 이제 진지적이면 영정사진을 올리는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뭐 내지 뭐 3년 내지 1년 내지 하니까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도 훈련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느낄 수 글쎄요, 있나요? 제가 뭐 관상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관상은 아주 먼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예, 보는 그 거기 시점에 때문에 그 시점에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그냥 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진흙이를 하고 나면 사진이 왜 이렇게 그냥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다 끝나면 잘 받았다 웃는 게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건 우리의 영이죠. 그렇죠. 그건 신령님 제자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들은 참 그래도 신기한 게 그 영이라는 게 신기한 게 관상이라는 것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역학이든 뭐든 사주든 이런 거를 따로 배운 것이 없는데 참 그냥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겠다 하는 게 나오는 거 보면 참 그 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제자로 있지만 무한으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정말. 그 영을 공부해서 책으로 풀어놓은 게 관상.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죠. 그러니까 마이도사가 썼던 마이상품 같은 경우에 사실 그분 같은 경우 무굴통신을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세 선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도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으면 이런 학문 또한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올 수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통달하신 분들의 다 사주를 보면 정말로 그래요. 저희와 같은 그런 제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10년, 20년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거를 통달을 하기에는 그 사람의 그 사주라든가 그걸 영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명백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의문 좀 드는 게 물론 이게 이 점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양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구를 본다면 같은 사람이고 어떤 그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믿지 않고 그 영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환경에 다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제 생각은. 그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지역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게? 관상은 지역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나라마다 영매사들은 있잖아요. 그럼 심령술사 뭐 이렇지만 그렇게 막 형성화돼서 우리처럼 동양처럼 뭐 10년 전 뭘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일반적으로 막 보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처럼 무당에 나와서 막 뭐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인 것 문화 같아요. 차이가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 쪽은 예전 진짜 오래
거슬러 올라갈수록 죄를 지내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죄를 지내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형상화시고 그래서 이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전부터 우리는 뭐 정말로 신에게 매달려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든 죄를 지내든 하는 게 있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죄 지내는 것 자체부터 틀리고 생각 자체부터가 틀린 거. 왜?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든 영매사들은 있으니까 이름이 달리 불리우긴 하지만 근데 그 신부님들도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대화하신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방언이 터져야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 뭐 대화. 그래서 요즘에 막 TV에도 요즘에 막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듯이 엑소시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처럼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았을 서 뭔가 해야지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그 엑소시스트를 열심히 배워서 한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교회 가면 권사님이 딱 안수기도 해주면 저기 뭐 했으니까 뭐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했으니까 그거 되면 뭐 현금을 해라. 그렇죠. 뭐, 아픈 사람 치료하고. 뭐 해라 그걸 다 해준대요. 거기도 보면 왜 악령을 쫓는 뭐 그 비밀 절차다 뭐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지하에 불러갖고 뭐 끌려가면 뭐 장난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구마 의식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참 어느 나라든 영매사가 됐든 우리 같은 존재가 됐든 귀신이 없으면 그런 영매사들이 있지 않겠죠? 어느 나라든 다 다르지. 가면은 다 틀린 거, 이름이 다 틀린 거지. 또 신도 이름이 틀린 것 뿐이지, 문화와 이름이 틀린 것 뿐이지, 누구께 맞다, 누구께 틀리다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틀다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지루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역사.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조금 무거운 대화들이 많이 오갔는데, 그래도 알차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내용이 많아요. 관상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책은 조용원의 사주 이야기라는 책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단 배구낚시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박도사라고 유명했던 제사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뭐, 이건희 회장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사주나 관상, 이런 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관상 얘기를 좀 드렸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풍수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풍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개운을 할 수 있는지. 운명을 결정짓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운과 명이에요. 이건 사실 타고난 거거든요, 선천적으로. 세 번째가 풍수입니다. 삼풍수. 네 번째가 적선, 사적선. 5번째가 다독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적선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명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풍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수의 개운 방법을 이제 시리즈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꾸미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렸던 유상상법과 말상법을 공부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관상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배우자상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공부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 학습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정확하게 운명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관상, 사주, 풍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내용이 길긴 했지만 총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씩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실생활이라든가 뭐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제대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공부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그런가 좀 무겁기도 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면도 많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든 뭐로든 그런 거를 다 접하고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오늘은 무거웠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들,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뭐 어떤 게 재물복이 많은 관상인가 이런 거겠지만, 또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관상학이 펼쳐졌고, 또 그런 걸 또 아셔야지 뒤에 얘기를 또 들었을 때 이해가 가니까. 그렇죠. 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풍수가 끝난 이후에 관상에 대해서 계속 연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마에 빛이 난다 그러면 관운이 좋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얼굴에 광택제 바르십시오. 실질적으로 저는 1일 1팩을 좀 권장하거든요. 팩하세요. 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 오늘 시세 타령 2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